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 협상팀이 한국에게 던진 이 질문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사실상의 강제적 군사 동맹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무례한 요구의 배경에는 12척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해군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잠수함 프로젝트. 독일과 한국을 경쟁시키며 주도권을 쥐었다고 믿은 캐나다는 끝없이 조건을 늘려갔습니다. 한국은 거절 못합니다. 반은 우리가 짭니다. 캐나다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거대한 돈줄을 절대 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잡한 조건은 필요 없다. 한국 잠수함만 우리에게 달라. 오만에 빠져 줄 뒤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캐나다. 그리고 판을 뒤흔드는 사우디의 참전.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회의실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12척의 잠수함에 붙은 가격표였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해군 프로젝트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였죠. 그런데 그날 오타와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에 모인 전략가들이 진짜 주목한 건 무기의 성능도 예산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조선소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숫자와 데이터로 전쟁의 흐름을 읽는 일을 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판단하는 것이 제 직업이고 그래서 저는 늘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냉정함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캐나다 해군은 오랫동안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전부였는데 이 잠수함들은 원래 영국이 퇴역시킨 중고품을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인수 당시부터 결함이 끊이지 않았고 실전 배치율은 처참한 수준이었죠. 북극해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러시아 해군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더 이상 낡은 잠수함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60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후보는 두 나라로 압축됐습니다. 독일과 한국이었죠. 독일은 유럽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 강자였고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속도로 방산 수출 실적을 쌓아올린 신흥 강자였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이 경쟁 구도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두 나라를 맞붙여 놓으면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리처드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국방 프로젝트 책임자인 콜린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구매자라는 위치가 주는 우위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죠. 콜린스가 첫 번째 내부 전략 회의에서 한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국은 이 계약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건을 높여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 역시 한국을 빠른 생산 능력을 가진 조선국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한국의 조선 역량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방산 분야에서의 경험치는 독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의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을 붙이고 조건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을 받아내는 것. 교과서적인 협상론이었고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모든 것은 캐나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독일 측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며 자신감 있게 제안서를 내밀었고 한국 컨소시엄은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실적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캐나다 협상팀은 양쪽을 번갈아 만나며 조건을 하나씩 쌓아 올렸죠. 기술 이전 비율을 높여라.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라. 캐나다 업체와의 합작을 보장하라. 요구사항은 회의가 거듭될수록 두꺼워졌고 콜린스는 그 과정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양측이 제출한 기술 자료와 재무 데이터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독일의 제안은 안정적이었지만 보수적이었고 한국의 제안은 공격적이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제시한 건조 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빡빡하면서도 과거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 점을 명시했지만 콜린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조건을 내놓느냐였지 누가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매 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을 가장 좋은 조건에 사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길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요구사항들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슬며시 끼어들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지구 반대편 중동의 사막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존재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캐나다의 60조 프로젝트를 근본부터 뒤흔들 변수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타와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해 1월, 지하 2층 보안 회의실 안의 공기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평가 회의가 시작되었고, 콜린스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표정에서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읽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여유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 티센크루프의 제안서, 다른 하나는 한국조선 컨소시엄의 제안서였죠. 콜린스는 2 바인더를 번갈아 두드리며 참석자들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구매자라는 것, 60조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방산 기업에게든 포기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설정하고 상대가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정석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분석관과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그 논리에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입장에서 보면 콜린스의 판단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은 구매자가 극도로 제한된 시장이었으니까요.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고 새로 도입하려는 국가는 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60조 원짜리 대형 계약 하나가 나오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구조였죠. 콜린스는 이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양측 제안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비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측 제안은 예상대로 탄탄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잠수함 건조 경험이 곳곳에 묻어 있었고, 특히 소음 저감 기술과 전투체계 통합 분야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죠. 다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견적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고, 납기 일정도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서는 다른 방향에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건조 일정이 독일보다 훨씬 공격적이면서도 과거 수출 실적이 그 일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의 납기 준수율, 폴란드와 진행 중인 방산 협력의 규모, 그리고 자국 해군을 위해 건조 중인 차세대 잠수함의 진척도까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의 제안이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그 숫자들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공격적인 조건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 계약에 대한 절박함의 증거라고 본 것이죠. 콜린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 자국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캐나다라는 서방 선진국과의 대형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조건을 더 올려도 한국은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의 데이터만 보면 한국에게 캐나다 계약은 분명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협상팀은 조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였습니다. 기술 이전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먼저 나왔고, 이것은 대형 방산 계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조건이었기에 양측 모두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한국 측도 독일 측도 기본적인 기술 이전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콜린스는 현지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부품 일부를 캐나다에서 조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선체 블록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요구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선 인프라는 잠수함 건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고, 현지 생산 비중이 올라갈수록 품질 관리와 일정 관리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콜린스에게 제출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비용 초과 가능성도 20% 이상으로 추정했죠. 콜린스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더니 결국 이것은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현지 생산을 강제할 생각은 없지만
높은 요구를 먼저 던져 놓아야 최종 합의에서 원하는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콜린스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 전술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카드를 싸는 것은 자유지만 그 카드를 싸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캐나다가 조건을 하나 더 얹고 그에 대한 상대 측 반응을 기다리고 다시 수정안을 요구하는 동안 달력의 페이지는 쉬지 않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자 협상은 본궤도에 올랐고 양측 실무진의 만남은 거의 매주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측은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면서도 가격 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국 측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핵심 조건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양측의 반응 패턴을 데이터로 정리하면서 한국 협상팀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열의에 찬 모습이었는데 회의가 반복될수록 어딘가 계산적이고 절제된 느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변화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콜린스가 다음 라운드 협상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목록에는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그 조건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한 장 한 장 카드를 쌓고 있는 동안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이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진원지는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던 곳,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던 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콜린스가 준비해온 새 요구 조건 목록은 이전 라운드의 2배 분량이었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한국 협상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긴장이 읽혔습니다. 콜린스는 그 긴장을 정확히 포착했고 오히려 더 느긋한 자세로 의자에 등을 기대며 이번 라운드의 핵심 의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캐나다가 지금까지 어떤 방산 계약에서도 요구한 적 없는 수준의 전례 없이 광범위한 기술 이전이었죠. 콜린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잠수함 12척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자국 해군력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핵심 설계 도면은 물론이고 추진체계의 소스코드, 전투관리 시스템의 알고리즘, 심지어 소나 기술의 원천 데이터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 이전은 사실상 잠수함을 만드는 모든 노하우를 통째로 넘기라는 요구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잠시 침묵한 뒤 기술 이전의 범위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산기술, 특히 잠수함의 핵심 기술은 어떤 나라에게든 전략 자산입니다. 그것을 통째로 이전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고 콜린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이 조건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독일 측의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협상이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기존 제안서들을 다시 펼쳐놓고 꼼꼼히 재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매 라운드마다 캐나다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체 건조 기술이나 일반적인 체계 통합 기술은 이전 가능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소나 처리 알고리즘이나 추진 체계의 핵심 모듈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완전한 이전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분이 한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고 보고서에 한국이 양보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제 분석을 다른 방향으로 읽었습니다. 한국의 한계선이 있다면 그 선을 밀어붙이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했죠. 콜린스에게 협상이란 상대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가 진짜인지 허세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이었고 콜린스는 의사결정권자였기에 제 역할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섰고 콜린스의 방식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5번째 라운드에서 캐나다 측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기술 이전에 더해 현지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잠수함 12척 중 상당수의 선체 블록을 캐나다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해야 하며 최종 조립과 시험 운항까지 캐나다 영토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요구의 배경에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해외에 그대로 지불하기보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산업과 고용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선 산업은 상선 건조 분야에서조차 국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잠수함 건조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핵심 구조물을 현지 생산한다는 것은 품질 관리와 일정 관리, 양쪽 모두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조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죠. 콜린스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읽더니 지연은 한국이 책임지게 만들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명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콜린스의 접근은 점점 일방적인 요구의 누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요구의 현실성은 검증하지 않는 방식,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었고 저는 이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콜린스의 큰 그림 안에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구매자이고 한국은 판매자라는 기본 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 주도권은 캐나다에 있다는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불편해하더라도 60조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국 협상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매 라운드마다 빠르게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던 한국 측의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입니다. 내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동일했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한국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 콜린스에게 이 점을 보고했습니다. 콜린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 지금이 조건을 더 올릴 적기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가능성 하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느려진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근거가 없는 직감에 불과했고 저는 데이터 없는 직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목소리를 무시했고 콜린스의 다음 전략회의 준비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지점입니다. 직감이 데이터보다 먼저 진실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한국 협상팀의 응답이 느려진 이유를 저는 그 주 내내 곱씹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저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묘한 직감 하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채로 금요일 오후를 맞았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의문에 윤곽을 부여할 실마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아 곤잘레스, 국제방산 전문 기자였습니다. 저와 마리아는 3년 전 나토 해군 심포지엄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간헐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죠. 마리아는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아부다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를 취재 중인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마리아가 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한국방산 컨소시엄의 부스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죠. 전시 첫날까지만 해도 공개되어 있던 한국의 해군 기술 자료 일부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부스 한쪽에는 별도의 프라이빗 미팅룸이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으로 그 미팅룸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추적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전시회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측 인사들의 직급이 상당히 높았고 회의 시간도 통상적인 브리핑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길이었다는 것이 마리아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해군 기술 자료를 비공개로 돌렸다는 것,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특정 국가의 요청으로 기술 자료가 비공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그것은 보통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최소한 양측 간에 상당한 수준의 사전 교감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면
굳이 비공개까지 요청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수함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해군력 현대화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혀왔고, 특히 이란과의 페르시아만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수중 전력의 부재가 전략적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것과 실제로 구매 협상에 나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고,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은 업계에서 늘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은 먼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보고는 그 간극이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근 몇 달간의 중동 방산 시장 동향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책상 위에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읽지 않았던 주간 보고서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파편적이지만 의미심장한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가 해군 현대화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우디 해군 수뇌부가 아시아 조선소 시찰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정보만 놓고 보면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마리아가 전한 전시회의 장면과 겹쳐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진지하게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것은 캐나다의 60조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처음에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사우디는 지리적으로도 안보 환경 면에서도 전혀 다른 맥락에 있었고 두 사업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제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대규모 해군 사업이 성사된다면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이 상당 부분 점유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캐나다 사업의 납기 일정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 콜린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해군 분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정황이 있으며 이것이 캐나다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콜린스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사우디가 잠수함을 산다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중동 국가들의 방산 관심 표명은 대부분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콜린스의 표정에는 귀찮은 보고서를 하나 처리했다는 정도의 감정만 묻어 있었고 사우디라는 변수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콜린스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전시회에서의 비공개 미팅뿐이었고 그것만으로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이 임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분석관으로서 지나친 비약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콜린스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마리아에게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업무, 즉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다음 협상 라운드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심어진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작은 불안감, 한국 협상팀의 응답 속도가 느려진 것에 대한 의문이 사우디라는 변수와 겹치면서 조금 더 선명한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느긋해진 것이 캐나다의 압박에 흔들려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은 아닐까. 이 가설은 아직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했지만 저는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콜린스는 사우디 변수를 무시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열린 내부 전략 회의에서 콜린스는 다음 협상 라운드의 방향을 발표했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린스는 한국 측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요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항목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는데 저는 그 단어들을 읽으면서 이것은 무기 거래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상팀 내부에서도 다듬는 중이었지만 방향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콜린스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제 우려를 잘라냈습니다. 한국은 60조 원 앞에서 어떤 조건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야말로 캐나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라는 변수는 콜린스의 사고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느려진 응답마저 자신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우디라는 새로운 변수가 조용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콜린스가 한국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했고 아직 데이터는 캐나다의 주도권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콜린스가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이 협상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예상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콜린스가 직접 일정을 앞당긴 것이었고 그 사실 자체가 콜린스의 조급함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 빨리 꺼내겠다는 뜻이었죠. 협상 장소는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고 창밖으로 리도 운하에 얼어붙은 수면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국 협상팀이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라운드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 전반부는 기존 의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의 세부 조율, 현지 생산 일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 품질 보증 체계에 관한 기술적 문답이 오갔고 양측 실무진은 익숙한 리듬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측 실무진의 표정을 관찰했는데 피로감은 보였지만 동요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요구는 예상 범위 아니라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고 그것이 콜린스를 더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점심 휴식 이후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콜린스는 평소와 다른 톤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콜린스가 중요한 카드를 꺼내기 직전에 보이는 특유의 패턴이었으니까요. 콜린스는 먼저 캐나다가 처한 안보 환경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해의 전략적 중요성, 러시아 해군의 활동 증가, 캐나다 해군력의 현실적 한계를 차례로 짚었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캐나다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라운드에서도 반복되었던 맥락이었기에 한국 측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콜린스의 다음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콜린스는 캐나다와 잠수함 공급국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만약 북극해에서 캐나다가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잠수함을 공급한 국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의 표정이 굳는 것을 저는 정면에서 목격했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반응이었고 수석 대표 옆에 앉은 실무진 2명이 거의 동시에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침묵이 3초였는지 10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의실 안의 모든 관계가 재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의 안보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고, 그러나 군사적 협력의 문제는 잠수함 도입 사업의 범위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제된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절이었죠. 하지만 콜린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고 받아쳤고 캐나다의 안보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에도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협상회의에 배석했지만 무기 도입 협상에서 군사동맹 수준의 요구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콜린스가 말한 전술적 언급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무의미해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측은 이것을 전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실제로 한국 수석 대표의 태도는 회의 후반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절제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응답은 짧아졌으며 구체적인 수치나 일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콜린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즉각 거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고 다음 라운드에서 더 구체적인 안보 협력 프레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팀에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분석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콜린스가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즉각 거부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예의의 한계선까지만 대응하고
그 이상의 반응은 본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협상 패턴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고, 한국 수석 대표가 회의 마지막에 보여준 절제된 침묵이 거절보다 더 강한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이제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논리가 있었지만 전체를 이어붙이면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조건의 적층이었고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 마리아에게 들었던 사우디의 움직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해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 콜린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축했던 그 정보가 지금 이 상황과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한국에게 캐나다 외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면 콜린스의 전략은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60조 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모든 계산이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우려를 보고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에게 이미 한 번 일축당한 사우디 관련 보고의 연장선에서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손에는 여전히 확정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전화 한 통과 몇 건의 미확인 동향 보고서, 그리고 한국 협상팀의 태도 변화에서 읽어낸 직감뿐이었죠. 콜린스는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고 저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길에 오타와의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이 결국 캐나다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60조 원의 계약이 캐나다에 최대한 유리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캐나다가 요구 조건을 쌓아 올리는 동안 한국의 시선이 조용히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캐나다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선택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 것인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온 것은 군사 지원 협상이 있고 정확히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났고 평소에 절제된 어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마리아가 전하는 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뒤 중동 방산 시장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마리아의 판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확보한 정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내부적으로 승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었죠.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국가개혁 프로그램 안에 해군력 증강이 핵심 축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수중 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의 소형 잠수함 전력이 페르시아만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과 해상수송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잠수함 함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우디 측이 잠수함 도입의 잠재적 파트너로 세 나라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사우디의 국방 예산 추이와 해군 전력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그림은 마리아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방비는 세계 5위권이었고 최근 3년간 해군 분야 예산 증가율이 육군과 공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사우디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캐나다처럼 의회 승인과 여론 수렴, 다단계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사우디는 왕세자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속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었죠. 캐나다가 60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수년 전이었고 아직까지 최종 공급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협상 라운드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왕세자의 결단 한 번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개월 안에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속도 차이가 가지는 함의를 곰곰이 따져보았고 불편한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진짜로 움직인다면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사우디는 이미 계약 단계에 진입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리아가 추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었고 첨부된 것은 중동 방산 전문 매체에 실린 짧은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우디 해군 사령관이 아시아 순방을 마쳤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방문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메일 본문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방문국 중 하나가 한국이었으며 일정에는 조선소 시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우디 해군의 최고 위급 인사가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친선 방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사우디의 움직임이 가진 특징 하나를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사우디는 관심을 표명하고 기술을 검토하고 현장을 시찰하는 과정을 캐나다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한 라운드의 협상 결과를 내부 검토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사이에 사우디는 이미 두세 단계를 건너뛰고 있었던 셈이었죠. 돈은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라는 말이 사우디의 접근 방식을 정확히 요약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보고서의 형식을 바꿔서 콜린스에게 다시 한번 사우디 변수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에처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소극적 권고가 아니라 사우디의 움직임이 캐나다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수치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라 캐나다 사업의 납기 일정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가 사우디 물량을 수주할 경우 캐나다 잠수함의 건조 일정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이미 수명 한계에 근접해 있었고 3년의 추가 지연은 캐나다가 사실상 잠수함 전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콜린스에게 직접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니라 대면 보고를 선택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과 달리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콜린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 시뮬레이션은 사우디가 실제로 계약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운용 경험도 인프라도 없는 나라가 수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실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콜린스의 반론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잠수함 운용 이력은 전무했고 수중 전력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은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제를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승조원 양성, 정비 인프라 구축, 작전 교리 개발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었고 사우디가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린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우디가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사우디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사우디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실전 배치가 아니라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억지력의 확보였을 수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계약 체결과 초도함 인도까지만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성과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은 실제로 점유되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콜린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콜린스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군사 지원 논의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우디 변수는 다시 한번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콜린스가 사우디를 무시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의 세계관을 의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마리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콜린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최소한 저라도 상황을 추적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고 그 답장의 마지막 문장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쪽 소식통에 따르면 프로젝트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으며 연내에 우선 협상 대상국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처럼 울렸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최종 공급자 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요구 조건만 쌓아 올리고 있었고 그 사이 사우디는 연내에 파트너를 정하겠다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캐나다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공포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래 업무와 병행해서 하나의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의 건조 역량에 대한 데이터를 다룬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캐나다 사업의 납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순 검토였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만이 아니라 사우디를 포함한 복수의 대형 해군 사업이 동시에 한국 조선소에 몰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저는 공개된 자료들을 모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를 담당하는 주요 조선소는 사실상 두세 곳으로 압축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상선이나 수상 전투함과 달리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는 특수 선박이었기에 아무 도크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압 선체의 용접, 소나 시스템의 통합, 추진 체계의 조립과 시험까지 모든 공정이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이 시설의 수용 능력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라인을 슬롯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슬롯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하나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단위를 의미하는데 한국이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슬롯은 연간 기준으로 많아야 서너 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조선소가 시설을 확장하면 슬롯을 늘릴 수 있었지만 잠수함 건조 시설의 확장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했고 전문 인력의 양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분석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슬롯은 이미 상당 부분이 자국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으로 예약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자체적으로 중형 잠수함 추가 건조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물량이 향후 수년간 조선소의 핵심 라인을 점유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의 12척이 추가되면 슬롯 배분이 빠듯해지는 수준이었는데 사우디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개의 대형 사업이 동시에 하나의 조선소 생산 라인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저는 스프레드시트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만 수주하는 경우, 두 번째는 캐나다와 사우디를 동시에 수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우디가 먼저 계약하고 캐나다가 뒤따르는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조선소가 캐나다의 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고 납기 지연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슬롯 배분이 매우 촉박해지면서 양쪽 사업 모두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는 캐나다에게 재앙적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라인의 우선권을 확보할 경우 캐나다의 초도함 인도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5년 이상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모니터 위에 떠올랐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지연은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완전히 퇴역한 뒤에도 후속 함정이 도착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기간 동안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 전력이 사실상 제로가 되는 상태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수중 전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벌이고 있는 이 협상은 처음부터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깎고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계약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조선소 생산 라인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시간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만 쌓아 올리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콜린스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군사 지원까지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의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결정은 내리지 않는 고객이었고 사우디는 조건은 단순하지만 결정은 빠른 고객이었습니다. 조선소의 생산 라인이 유한한 자원인 이상 한국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 할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제목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제목은 조선소 슬롯 경쟁과 캐나다 사업의 시간적 리스크라는 다소 건조한 문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어떤 보고서보다도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경쟁이 아니라 조선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경쟁이며 캐나다는 현재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뒤 저는 콜린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콜린스의 상급자인 국방차관보에게 직접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분석관이 프로젝트 책임자를 건너뛰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였고 콜린스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콜린스의 필터를 거쳐서는 이 정보가 의사결정권자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콜린스는 사우디를 변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슬롯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브리핑 요청은 승인되었고 이틀 뒤 저는 국방차관보 앞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차관보는 콜린스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5년 지연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사우디의 의사결정 속도와 캐나다의 협상 속도를 비교한 타임라인에서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관보는 브리핑이 끝난 뒤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캐나다가 협상 속도를 높이면 사우디보다 먼저 슬롯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조건을 줄이고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관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즉각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콜린스가 주도하는 협상의 방향을 급격히 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것이었죠. 최소한 이 정보가 의사결정권자의 귀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고 시간은 캐나다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관보 브리핑 이후 사흘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보고서가 차관보의 책상 위에서 다른 서류들 사이에 묻혀버린 것은 아닌지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콜린스에게는 아직 제가 차관보에게 직접 브리핑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은 듯했고 콜린스는 여전히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한국에 제시할 안보 협력 프레임을 다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아침 국방부 내부 메신저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떴고 소집 권한자는 차관보 본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관보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콜린스뿐만 아니라 해군참모부의 전력기획관, 조달청의 대형사업 담당관, 그리고 외교부 안보정책과의 실무자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잠수함 사업 하나를 논의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구성이었고 저는 제 보고서가 차관보의 책상 위에서 묻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관보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직접 요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의 잠수함 도입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디가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 조선소의 생산 슬롯이 선점되어 캐나다 사업의 납기가 최소 5년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관보가 이 수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해군참모부의 전력기획관은 5년 지연이라는 단어에서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고 콜린스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콜린스는 즉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확인 정보를 근거로 캐나다의 협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스의 논리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사우디는 잠수함 운용 경험이 없고 인프라도 없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관심을 표명했다가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차관보가 콜린스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차관보는 확정되지 않은 위협이라도 그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피해 규모가 이 정도라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고 최소한 대비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이 회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해군참모부의 전력기획관이 발언권을 가져갔고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현재 상태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4척 중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상태인 잠수함은 한 척에 불과했고 나머지 3척은 각각 정비 대기, 부품 수급 지연, 구조적 결함 수리 중이라는 상태였습니다. 전력기획관은 낮은 목소리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3년 안에 4척 모두 퇴역이 불가피하며 후속 함정의 인도가 그 시점에 맞춰지지 않으면 캐나다 해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잠수함 전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수함 전력 제로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수중 감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은 자국 영해의 절반을 눈을 감고 지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력기획관의 보고가 끝난 뒤 차관보는 콜린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재 협상 일정대로라면 최종 계약 체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요. 콜린스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 머뭇거림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언제나 즉답을 내놓던 콜린스가 말을 고르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결국 현재 진행 속도로는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합의, 현지 생산 조건 확정, 안보 협력 프레임 논의까지 남은 의제가 상당하다는 이유였죠. 차관보의 표정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차관보의 허락을 받은 뒤 사우디의 추정 일정과 캐나다의 현재 일정을 나란히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두 개의 선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는데 사우디에서는 연내에 우선 협상 대상국을 선정하고 이듬해 초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가파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18개월 뒤에야 최종 계약에 도달하는 완만한 곡선이었습니다.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우디가 캐나다보다 최소 1년 이상 먼저 한국 조선소의 슬롯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달청 담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조달 절차를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외교부 실무자는 사우디와 한국 사이의 방산 협력 동향을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만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도해온 협상의 전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보였고 저는 그 모습에서 분노보다는 혼란을 읽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콜린스와 마주쳤습니다. 콜린스는 제가 차관보에게 직접 브리핑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린스가 제게 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콜린스는 화를 내는 대신 사우디가 정말로 먼저 계약하면 캐나다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캐나다가 5년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콜린스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계약하면 캐나다는 5년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요. 한국 조선소의 슬롯이 사우디 물량으로 채워지면 캐나다가 원하는 일정의 잠수함을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며 그 경우 독일만 남게 되는데 독일의 건조 속도와 생산 능력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납기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린스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긴급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의 협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기존 요구 조건 중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사우디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의 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한국을 상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조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성취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과연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지금부터 전력 질주를 해도 사우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미 수개월간 쌓아올린 과도한 요구 조건들이 한국과의 관계에 남긴 상처는 협상 일정을 단축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콜린스가 테이블 위에 올렸던 군사 지원이라는 카드, 그것이 한국 협상팀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을지를 생각하면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우디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결정이 빠르고 조건이 단순한 고객 앞에서 한국이 캐나다를 기다려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 질문이 캐나다 국방부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그 공포는 이제 콜린스의 자신감마저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긴급 검토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마리아에게서 세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도 이메일도 아닌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보의 민감도를 말해주고 있었고 저는 메시지를 열기 전부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내정했다는 복수의 소식통 확인이 있었고 양측 실무진이 이미 계약 조건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한 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마리아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마리아의 답변은 제가 구축해온 분석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움직임이 중동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 소식에 자극받아 자체 수중 전력 확보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집트는 기존에 보유한 구형 잠수함의 교체 사업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알제리와 모로코가 해군 현대화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이 모든 나라들의 잠재적 공급자 목록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이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세계 잠수함 시장의 지형이 제가 인식하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공급자였고, 한국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지만 아직 주류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였죠.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건조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한국이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한국의 유일한 대형 고객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올리며 시간을 끄는 동안 한국의 수주 잔고는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슬롯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나라가 사우디 하나가 아니라 5, 6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캐나다가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60조 원이라는 사업 규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역시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들고 있었고, 의사결정 속도에서는 캐나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해서 차관보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이전보다 훨씬 직설적이었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캐나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캐나다가 직면한 현실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 조선소의 생산 슬롯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수요에 의해 급속히 소진될 것이며 캐나다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캐나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과도한 요구 조건들이 협상을 지연시킨 주요 원인이며 이 조건들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일정 단축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국들은 한국과의 계약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캐나다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좁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콜린스는 여전히 기존 협상 프레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회의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해군 참모부는 납기 일정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조달청은 기존 요구 조건 중 현실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항목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우디와 한국 사이의 방산 협력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담 채널을 가동했고, 그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캐나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 저는 캐나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고, 한국을 빠른 생산 능력을 가진 조선국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콜린스의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한국을 충분히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모든 전제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에 매달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고, 캐나다의 60조 원은 그 줄에서 앞자리를 보장해주는 금액이 아니라 여러 대형 고객 중 하나의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조건을 쌓아올리며 한국을 시험하는 사이 사우디는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고, 그 뒤로 아랍에미리트가, 이집트가, 알제리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계약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요. 그 말은 캐나다가 유일한 대형 고객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 지금 콜린스의 확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한국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셈이었죠.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오타와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잠수함의 성능이나 가격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질서를 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차세대 해군력을 확보하느냐, 그 시간표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결정의 속도였습니다. 사우디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해군력의 판도를 바꿀 계약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고 중동의 항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해군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지연의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수함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의 질서를 새로 쓰는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시간을 낭비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